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순 65살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 2채를 제 친아들과 며느리가 통째로 빼앗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제 얘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제 나이 40에 세상을 떠났어요. 덜컥 남겨진 건 피 같은 아들 준호 하나, 그리고 빚뿐이었죠. 남편이 남긴 빚은 집을 팔아도 모자랐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주저앉아 울 시간조차 없었어요. 당장 준호 입에 밥을 넣어줘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독해진 게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갔어요. 남편이 남긴 낡은 봉고차 하나에 의지해 김밥과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죠. 곧 작은 상가를 얻어 분식집을 차렸어요. 제 손목 발목 성한 곳이 없어요. 지금도 비가 오려는지 왼쪽 무릎이 시큰거리네요. 하루에 김밥을 200줄씩 말고 떡볶이, 국물에 팔이 데이기 일쑤였어요. 제 손에 박인 굳은 살은 웬만한 남자 손보다 두껍고 단단해요. 그렇게 10년을 꼬박 밤낮 없이 일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또 10년을 꼬박 일해서 지금 제가 사는 이 30평대 아파트를 샀죠. 준호 대학 졸업시킬 때쯤이었네요. 그리고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 장가 보내고 저는 분식집을 정리한 퇴직금과 이 집을 담보로 약간의 도움을 받아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2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장만했어요. 그게 제 노후고 제 연금이고 제 마지막 보루예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월세가 제 유일한 수입원이죠. 물론 준호가 건설회사에 번듯하게 다니고는 있지만 그 녀석이 저한테 용돈 한 푼 준 적이 없거든요. 바라지도 않았고요. 며칠 전이었어요. 제 월세용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에게서 전화가 왔죠. 사장님, 저희예요. 신월동 305호요. 아, 네.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집을 구해서요. 다음 달 말에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계약 기간도 딱 맞고요. 참 싹싹하고 월세 한 번 밀린 적 없던 신혼부부였어요. 마음이 반반이었죠.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장만했다니 대견하기도 하고 당장 다음 달부터 월세가 끊길 생각을 하니 한숨도 좀 나고요. 알았어요. 그럼 다음 달 말일에 짐 빼면서 바로 연락 줘요. 나도 그때 가서 집 확인하고 보증금 정산해 줄게요. 전화를 끊고 바로 부동산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사장, 나예요. 신월동 305호 다음 달 말에 나간대. 새로 세입자 좀 알아봐 줘요. 월세는 똑같이 받으면 돼. 시간은 금방 흘러 약속한 다음 달 말일이 되었죠. 오전에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저희 짐 지금 다 뺐어요. 오후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찾아 10분 거리 그 아파트로 향했죠. 현관문을 여니 햇빛이 저를 맞았어요. 짐은 모두 빠져나갔더군요. 그래도 2년을 살았는데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쓰고 갔는지. 젊은 사람들이 참 야무지다 싶었죠. 그래도 벽지는 새로 해야겠더라고요. 해가 잘 드는 집이라 창가 쪽 벽지가 조금 바랬어요. 이왕이면 새 세입자 받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는 게 좋죠. 저는 바로 아는 도배집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견적을 냈어요. 박 여사, 이거 그냥 제일 싼 벽지로 돌려. 아니면 실크로 해? 제일 싼 건 너무 없어 보이고 적당한 걸로 해줘요. 너무 튀지 않는 걸로. 그래야 가구가 들어와도 어울리지. 그렇게 도배까지 싹 마치고 난 이 집이 다시 환해졌어요. 부동산 최 사장이 금방 나가겠네요, 여사님. 집이 깨끗해서 하고 칭찬을 하길래 어깨가 좀 으쓱했죠. 그렇게 새 세입자를 기다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으로 먹을 청국장을 냄비에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인터폰이 울렸어요. 딩동.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노래 교실 총무인가? 누구세요? 화면을 쳐다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 속에는 분명 제 아들 준호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죠.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인지. 준호 장가 갈 때 보고는 거의. 아니,
명절에 제가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 안 오더니 그게 벌써 3년은 좋게 된 것 같아요. 3년 동안 문자 메시지로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식사 챙기세요 이게 다였는데 그런 녀석들이 무슨 일로 그것도 예고도 없이 찾아왔을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불쑥 찾아오는 건 아주 좋은 일이 있거나 아주 나쁜 일이 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현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얼굴은 푸석했죠. 며느리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아니, 오히려 더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찍힌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지만 그마저도 억지로 챙겨온 티가 났죠. 어머니, 저 준호예요. 안다. 내 목소리 까먹은 줄 알았더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어요. 반가움보다 서운함보다 불안함이 더 컸으니까요. 어머님, 그동안 바빠서 정말 죄송해요. 이거 좋아하시는 케이크. 수진이가 케이크 상자를 내밀며 말끝을 흐렸어요. 내가 케이크 좋아하는 건 또 언제 알았다고. 일단 들어와. 저는 신발을 정리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쭈뼛거리며 거실로 들어와 소파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쳤죠. 집안에는 청국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밥 먹을 거냐? 마침 저녁 차렸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저녁 먹고 왔어요. 준호가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끓이던 청국장 불을 끄고 찬장에서 차 잔 2개를 꺼내 보리차를 따랐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3년 만에 찾아온 아들 얼굴 보고 좋으냐고요? 아니요. 무슨 꿍꿍이로 왔는지 그게 더 궁금했어요. 제 깐깐한 성미가 어디 가겠어요. 준호는 제 눈을 피하며 차 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대신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염치 없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부탁. 제 심장이 더 크게 쿵 하고 내려왔는 것 같았어요. 뭔데? 말을 해봐.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이 전세인데 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너무 올려달라고 해서요.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준호가 드디어 입을 뗐어요. 그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말했죠. 저 어머니. 그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요. 거기 세입자 나갔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세입자 나갔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부동산에 내놓은 걸 보고 알았겠죠. 3년 동안이나 연락 한 통 없던 녀석들이 제 아파트 세입자가 나간 건 귀신같이 알아채고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을 묵묵히 쳐다보았죠. 차 잔에서 올라오던 김이 어느새 다 사라져 있었어요. 거실의 공기는 청국장 냄새 대신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알았니? 제 목소리는 마른 나무 껍질처럼 버석하게 나갔어요. 아, 그게 어머니. 저희가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에 갔다가 최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집이 마침 나왔다고. 부동산 최 사장. 그 양반이 입이 싸긴 하지.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녀석들이 나를 찾아온 유일한 이유가 돈. 아니, 집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나더러 그 집에 공짜로 살게 해달라. 그 말이냐. 제가 차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묻자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공짜로 살아요. 월세 당연히 드려야죠. 꼬박꼬박 드릴게요. 남한테 받는 것보다 저희가 낫지 않으세요? 뭐가 나아? 남은 월세라도 꼬박꼬박 내지.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내가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외로움이었죠. 지금 사는 이 집은 너무 넓고 조용해요. 노래 교실에서 아무리 목청껏 노래를 불러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였죠. 10분 거리에 저것들이 살면
정말 저 말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남한테 세를 줘도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오지. 하지만 남이 나한테 밥을 차려주진 않잖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정말 늙은이의 외로움이라는 게 뭔지 그 순간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다. 제 말에 두 사람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그럼 어머님, 대신 공짜는 없다. 방금 너희들 입으로 월세 낸다고 분명히 말했다. 네. 당연하죠, 어머님. 시세대로 다 받을 거다. 아니, 시세보다 10만 원 깎아주마. 아들 자식이니까. 보증금도 똑같이 받을 거야. 보증금 1000에 월세 120. 당장 낼 수 있어? 제 말에 준호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은 지금 당장은 좀. 그럼 말아. 부동산에 내놓으면 이틀 안에도 나갈 집이야. 최 사장한테 전화해야겠네. 제가 전화기를 드는 신용을 하자 수진이가 다급하게 준호 팔을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있어요.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네, 준호 씨. 준호가 이를 악무는 게 보였죠. 네, 할게요. 보증금 1000에 월 120. 그렇게 계약해요. 그리고 저는 손가락 하나를 펴 보였어요. 그냥 우리끼리 대충 넘어가는 거 없다. 내일 당장 나랑 같이 부동산 가서 최 사장 앞에 앉혀놓고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쓸 거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약 사항도 넣을 거야. 특약 사항이요? 그래. 월세 이틀만 밀려도 바로 통보하고 2달 밀리면 바로 집 비우는 걸로. 내가 내 아들이라도 이건 내 재산이고 내 노후 자금이야. 한치의 양보도 없어. 그래도 하겠다면 하고 싫으면 지금 가. 제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는 분한 것 같기도 하고 수진이는 절박한 것 같기도 했죠. 한참 만에 준호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은행에 가서 제 도장을 챙겼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 10분 거리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부동산으로 향했죠. 준호와 수진이는 저보다 먼저 와서 최 사장 앞에 앉아 있더군요. 어이구, 박 여사님 오셨어요? 아니, 아드님이 이 집으로 들어오신다고요? 잘 됐네. 진작에 그러시지. 최 사장이 너털웃음을 지었어요.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최 사장, 계약서나 똑바로 써줘요. 내가 말한 대로 특약 사항 꼭 넣고. 예, 알죠. 월 임차료, 이기 연체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즉시 퇴거한다. 이거 맞죠? 아이고, 아드님한테 너무 박하시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확실해야죠. 준호야, 수진아, 너희 둘 다 이거 똑똑히 읽어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저는 계약서를 두 사람 앞으로 밀었어요. 두 사람은 불끄락푸르락 하는 얼굴로 계약서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죠. 특히 준호는 즉시 퇴거라는 문구에서 한참이나 눈을 떼지 못했어요. 도장 찍어. 제 재촉에 두 사람은 결국 가져온 도장을 찍었어요. 저도 제 도장을 찍었죠. 준호가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보증금 10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제 통장에 한준호 1000만이라고 찍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로 잡았다고요, 어머님. 수진이가 황급히 따라 나오며 말했어요. 그래. 그날 집 열쇠 알려줄 테니. 잠깐 7월세 120만 원 준비해놔. 첫은 선불이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이기고 돌아오는 싸움터 장수 같았냐고요? 아니요. 솔직히 마음이 참, 뭐랄까, 복잡했어요. 자식하고 돈 문제로 계약서까지 써야 하는 내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죠. 그렇게 약속한 이사 날이 되었어요. 저는 10분 거리 그 아파트로 미리 가 있었죠. 도배도 새로 싹 해놨겠다.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곧 짐을 실은 작은 이사 트럭 한 대가 도착하더군요. 생각보다 짐이 정말 없었어요. 건설회사 다닌다는 녀석 살림이 이게 다냐 싶을 정도였죠. 준호는 이사업체 사람들과 짐을 나르느라 바빴고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월세는? 아, 네. 지금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수진이가 휴대전화를 몇 번 두드리자 제 전화기에서도 딩동하고 입금 알림이 울렸어요. 이수진 120만 원. 됐다. 비밀번호는 너희들 생일 합친 걸로 해놨어. 0158. 나중에 바꾸든가 하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할 거 없어. 월세나 꼬박꼬박 내. 난 간다. 어머님, 저녁이라도 같이. 저희가 대접할게요. 됐어. 이사하느라 피곤한데 무슨. 짐 정리나 잘해. 저는 매정하게 돌아섰어요. 짐을 나르던 준호가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녀석은 땀을 훔치는 척하며 제 눈을 피했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죠.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잠깐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문을 열어주니 수진이가 쟁반에 따뜻한 팥떡을 한 접시 담아왔어요. 어머님, 이사 떡이에요. 방금 떡집에서 해왔어요. 이거 드시고 저희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보니 얼음장 같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뭘 이런 걸 다? 그냥 들어오지. 아니에요. 10분 거리에 사는데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자주 들릴게요. 뭐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필요한 거 없어.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 그리고 월세 날짜 잊지 마.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15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저는 그 떡을 한 조각 입에 물었어요. 달지도 않고 퍽퍽하지도 않고 딱 먹기 좋더군요. 그래, 10분 거리에 사니까 이런 떡도 다 얻어먹네. 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어쩌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지 모른다고 아주 잠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떡의 온기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딱 한 달이었죠. 아들 내외가 제 10분 거리 아파트로 이사 온 첫 달은 수진이의 말처럼 정말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입주하고 그 다음 주말에는 준호와 수진이가 저녁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죠. 어머니, 저희가 집들이 겸 저녁 샀어요. 족발 좋아하시죠? 준호가 족발이 담긴 봉투를 흔들어 보였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녀석과 겸상을 하는 거였죠.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핏줄이라고 녀석이 쌈을 싸서 어머니 드세요 하고 내미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머님, 10분 거리에 사니까 정말 좋네요. 이렇게 금방 올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준호 씨.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며 제 잔에 음료를 채웠어요. 그래, 좋네. 10분 거리에 3년이나 살면서 안 오더니 내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야 오네. 제 뼈 있는 농담에 두 사람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준호가 금방 너스레를 떨었어요. 에이, 어머니. 옛날 일은 있으세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저희가 진짜 잘할게요. 잘한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렇게 첫 달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약속한 15일에 이수진 120만이라고 찍힌 입금 알림이 울렸죠. 저는 그 알림을 보고 처음으로 조금 안도했어요. 그래, 깐깐하게 계약서 쓰길 잘했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쓰려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안도감은 제 착각이었어요. 두 번째 달이 되었죠. 수진이가 반찬을 가져다 주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족발을 사들고 온 이후로 주말에도 감감무소식이었죠. 뭐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15일 월세 입금 날이 되었죠. 아침부터 통장 앱을 들여다봤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이 지나도 저녁이 지나도 조용했죠. 저는 밤 10시까지 기다렸어요. 바빠서 잊었나 보지.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도 입금이 안 되길래
결국 제가 먼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녀석이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웬일이세요, 이 아침부터. 웬일은? 월세 내야지. 15일 어제였어. 아, 맞다. 아이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번 달에 현장 마감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사 대금이 원래 어제 들어왔어야 하는데 이게 회계가 꼬여서 모레쯤 들어온대요. 그거 받자마자 바로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어찌나 밝고 당당한지 정말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알았다. 모레까지 꼭 입금해. 날짜 어기지 말고. 네, 당연하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됐다. 끊어. 그리고 정말 이틀 뒤 약속한 돈이 입금되었어요. 한준호 120만 원. 저는 조금 찝찝했지만 그래도 입금은 했네 하고 넘어갔어요. 문제는 세 번째 달부터였죠. 15일이 되었어요. 역시나 돈은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이틀을 더 기다렸어요. 이번에도 공사 대금이 꼬였나. 하지만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제가 먼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바쁜가? 1시간 뒤에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죠. 불길한 마음에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월세. 이번 달에도 잊었니? 오늘 17일이야. 아, 그게 어머님. 저기, 준호 씨 회사가 요즘 좀 많이 어려워서요. 뭐? 지난달은 공사 대금이 꼬였다더니 이젠 회사가 어려워. 네,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달 월급이 조금 밀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월급 나오는 대로 바로 다음 달 초에 2달치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기가 막혔죠. 불과 한 달 만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니. 준호 바꿔봐. 내가 직접 듣게. 아, 준호 씨 지금 회의 들어갔어요. 전화를 못 받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번 한 번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거의 울먹이듯 간절했어요.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들 회사가 어렵다는데 당장 돈 내놓으라고 닥달할 수도 없잖아요. 알았다. 다음 달 초까지야. 그때는 2달치 240만 원 정확히 입금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답답했어요. 정말 녀석의 회사가 어려운 걸까요? 그렇게 네 번째 달이 되었죠. 저는 초하루, 다음 달 초 5일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약속한 날이었죠. 아침부터 통장앱만 새로 고침했어요. 하지만 240만 원은커녕 10원 한 장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아요.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아요. 세 번째 걸었을 때는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번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따르르릉. 신호는 가는데 이 아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한 달이 2달이, 3달이 흘러갔어요.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죠.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밀린 월세는 5달, 6달 쌓여갔어요. 저는 더 이상 10분 거리 그 집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봤자 문도 안 열어줄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우편함에 월세 독촉 고지서를 인쇄해서 꽂아 넣었죠. 아무 소용없었어요. 노래 교실에 가도 노래가 입에 붙질 않았어요. 영순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총무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아니야. 그냥 가을 타나봐 둘러댈 뿐이었죠. 자식한테 월세 떼먹히고 있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10분 거리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사는 아들 녀석이 늙은 어미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어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펑펑 내렸죠. 저는 창밖을 보며 날짜를 세웠어요.
밀린 월세가 6달 720만 원.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월세를 받아서 제 생활비도 하고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그게 반년이나 끊기니 저도 버틸 재간이 없었죠. 결국 모아두었던 적금 하나를 깨야 했어요. 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은행을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평생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피 같은 돈으로 장만한 저 집에서 저것들은 나를 이렇게 철저히 짓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노래 교실 총무딸을 만났죠. 그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뭔가를 보고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아가씨, 뭐 그렇게 재미있는 거 봐? 아, 어르신. 인스타그램이요. 친구들 일상 구경하는 거. 인스타그램.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그거 할까? 혹시 그 아이 계정을 볼 수 있을까? 아가씨, 나 좀 도와줘. 내가 인스타인가 뭔가 그거 좀 보려고. 네, 인스타그램이요? 어르신이 그건 왜? 내 며느리 이름이 이수진이야. 혹시 이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 총무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몇 번 두드렸어요. 이수진. 이름이 흔해서. 혹시 아드님 성함은요? 한준호. 아,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거 비공개 계정인데요. 친구만 볼 수 있어요. 심장이 쿡 내려앉았죠. 그럼 못 보는 거야? 잠시만요. 제 친구 중에 혹시 이 사람 알 수도. 아, 찾았다. 제 친구가 이 사람이랑 친구네요. 세상 좁다. 자, 보세요. 총무딸이 자기 친구 계정으로 들어갔다며 휴대전화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알던 그 이수진이 없었어요. 초라하고 돈에 쪼들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가장 최근 불과 사흘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인 듯한 곳에서 수진이가 와인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놓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랑 오랜만에 데이트. 여기 정말 최고. 샵 기념일 샵호텔 맛집 일주일 전 사진이었어요. 수진이가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반짝이는 로고가 박힌 주황색 쇼핑백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죠. 드디어 내 손에. 고마워요, 여보.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샵 선물 샵 남편 최고. 그리고 2주 전 수진이가 반짝이는 새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퀼팅이 들어가고 금색 체인이 달린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런 가방이었죠. 월급날은 역시 질러야 제맛. 샵 가방 샵 신상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게 지금 월세가 없어서 6달을 밀린 사람의 모습인가요? 기념일 챙겨서 호텔에서 밥 먹을 돈은 있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살 돈은 있고 내 월세 120만 원 낼 돈은 없다고. 아가씨, 혹시 한준호 그 녀석 회사 이름이 동양건설인데 그 회사 요즘 어렵대. 동양건설이요? 아니요, 거기 이번에 실적 엄청 좋아서 난리 났잖아요. 제 친구 남편도 거기 다니는데 이번에 준공 보너스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준공 보너스.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회사가 어렵다던 수진이의 울먹임, 월급이 밀렸다는 거짓말, 전화기를 꺼놓은 준호. 그리고 저 명품 가방과 호텔 레스토랑. 그 녀석들은 준공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하고 그러면서 늙은 어미의 피 같은 월세는 반년 가까이 떼어먹고 있었던 거죠. 고마워, 아가씨. 나 가볼게. 저는 총무딸에게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뛰쳐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있었어요. 예전에 남편하고 같이 일했던, 지금은 동양건설의 협력업체 사장으로 있는 윤 사장. 몇 년 만에 거는 전화라 망설여졌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여보세요? 윤 사장님, 저 한준호 어미예요. 박영순. 아이고,
이게 얼마만입니까,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준호 때문에요. 녀석이 동양건설 다니잖아요. 근데 요즘 회사가 그렇게 어렵다면서 월급도 밀린다고. 걱정이 돼서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제 말에 윤 사장이 수학이 너무 호탕하게 웃었어요. 어렵다고요? 하하, 누가 그래요? 동양건설이 어렵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사모님, 이번에 걔네 실적 대박 났어요. 준호가 있는 현장이 특히 성과가 좋아서 이번에 준공 보너스만 어휴.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을 받아갔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 준공 보너스가 그렇게나 많이 나왔다고요? 그럼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마 준호 지금쯤 돈방석에 앉아 있을 겁니다. 하하.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돈방석에 앉아서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어미의 월세는 반년을 밀렸다. 한준호, 이수진. 저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 녀석들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박영순이에요.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죠. 더는 못 참는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일 당장 무슨 수를 내야겠다. 독한 박영순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는 안 됐죠. 6달치 월세 720만 원. 이건 제 몇 달 생활비나 마찬가지인 돈이에요. 그 돈을 떼먹히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돈이 없다 수진이의 그 목소리가 정말일까요? 건설회사 다닌다는 녀석이 회사가 어렵다고.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요. 그 중에는 10분 거리 그 아파트의 마스터 키가 있었죠. 세입자들은 모르는 집주인 저만 가진 비상 열쇠였어요. 저는 외투를 다시 걸쳐 입었어요. 그리고 그 10분 거리 아파트로 향했죠. 제 걸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305호.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그 비상 열쇠를 꺼내 조용히 열쇠 구멍에 꽂아 넣었죠. 찰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야, 이거 봐봐. 이 구두도 너무 예쁘지 않아? 샀어. 또, 우리 돈 좀 아껴야지. 아, 왜 이래. 당신 준공 보너스 받은 걸로 가방 하나 샀는데 구두 정도는 내 월급으로 살 수 있지. 아까워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어머. 거실에는 온갖 쇼핑백과 배달 음식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는 준호와 수진이가 배달 온 족발을 뜯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수진이 발밑에는 방금 샀다는 듯한 반짝이는 새 구두가 놓여 있었고 식탁 의자에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각 퀼팅 명품 가방이 보란듯이 걸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족발을 들고 있던 준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어머님,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니, 문은 어떻게? 수진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연락.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죠. 내가 반년 동안 한 연락은 씹은 것들이 무슨 연락. 그 가방 참 예쁘네, 수진아. 새로 샀나 봐.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고. 준호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며 제게 소리쳤어요. 그 말에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의 집, 제 고함 소리에 준호도 놀라 어깨를 움츠였죠.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집이야. 이 집 내 집이야. 너는 내 집에 새 들어 살면서 반년치 월세 720만 원을 떼어먹은 그냥 세입자야, 어머님 그게. 저희가 사정이. 사정, 이런 거 사드릴 사정은 있고 저는 소파 위에 놓인 쇼핑백을 가리켰어요. 저 수백만 원짜리 가방 살 사정은 되고 호텔 레스토랑 가서 코스 요리할 사정은 되는데 늙은 어미 월세 낼 사정은 안 돼. 어머니 그걸 어떻게.
내가 다 봤어. 인스타그램 그거. 그리고 준공 보너스, 너 동양건설에서 준공 보너스 1년 연봉만큼 받았다며?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이 가방 사고. 저 구두 사고 족발 뜯어먹는데 다 썼니? 제 말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새빨개졌어요. 들켰다는 수치심보다 자기가 번 돈을 간섭받는다는 분노가 더 커 보였죠. 그리고 녀석의 입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 진짜 그래서 뭐요? 뭐라고? 그거 내가 번 돈이에요. 내가 내 돈 쓰는데 보태준 거 있어요, 뭐라고. 그럼 그거 받아서 어머니 월세부터 냈어야 해요.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자고요. 1년 내내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어머니 아파트 그거 한 채 월세 좀 안 받는다고 큰일 나요? 어머니 집 2채나 있잖아요.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좀 참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참으라고. 반년이야, 반년. 너희가 10분 거리에 살면서 나를 사람 취급한 지가 반년이라고. 내가 720만 원이 아까워서 이러는 줄 알아? 너희가 나한테 한 짓, 그 배신감, 그 치욕. 너는 그걸 그 정도라고 말하는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정말 다음 달부터는. 수진이가 울먹이며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매섭게 뿌리쳤죠. 너희들 변명 이제 안 들어. 들을 가치도 없어.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일주일 준다. 네, 딱 일주일 줄게. 그 안에 밀린 월세 반년치 720만 원 단 1원도 빠짐없이 내 통장에 입금해. 준호가 저를 노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없어요, 그 돈. 다 썼는데. 안 내면요? 어쩔 건데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오히려 침착해졌어요. 안 내면 저는 준호의 눈을 그리고 수진이의 눈을 마지막으로 이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법대로 해야지. 내가 너희랑 계약서 괜히 썼 줄 알아? 월 임차료 이기 연체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특약 사항 똑똑히 기억하지. 어머니 자식한테 어떻게 법대로. 자식, 월세 떼먹고 반년간 부모 속인 게 자식이냐? 나한테 너희는 그냥 악질 세입자야. 저는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죠. 일주일 뒤야. 그때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나는 바로 명도 소송 들어간다. 너희 집 법대로 싹 다 끄집어내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야. 내가 그 독한 박영순인 거 너희도 잘 알지. 저는 그대로 문을 쾅 닫고 나와 버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10분 거리, 그 짧은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네, 쫓는다. 반드시. 그날 저녁 저는 냉장고에서 김치 한 조각을 꺼내 밥에 비벼 먹었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싸움은 이제부터니까요. 일주일. 제 입에서 나간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게도 그리고 그 녀석들에게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10분 거리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죠. 대신 달력에 빨간 펜으로 X자를 그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제 마음이 어땠냐고요? 초조했냐고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가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진 그릇이었죠. 그걸 다시 붙일 생각 따위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내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분노가 그게 극에 달하면 오히려 사람이 침착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었죠. 노래 교실도 꼬박꼬박 나갔어요. 어머, 영순 씨. 얼굴이 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총무가 제게 물었죠. 그냥. 쓱 썩이던 거 하나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제 아들 녀석을 내쫓는 일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죠. 일주일 동안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그 시간에 변호사를 만났어요. 제 깐깐한 성미에 딱 맞는 일 처리가 빠르고 냉정하기로 소문난 김 변호사였죠.
박 여사님 정말 아드님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당연히 여사님 권리지만 가족끼리.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 나한테 그 녀석은 이제 자식 아니에요. 그냥 악질 세입자야. 계약서 여기 있죠? 특약사항도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반년치 월세 720만 원, 이거 다 받아내고 저것들 당장 내 집에서 끄집어내야겠어요. 김 변호사는 제 단호한 태도에 더는 묻지 않고 서류를 검토했어요. 알겠습니다. 계약서는 완벽하네요. 특약 사항도 유효합니다. 일주일 그 기한이 끝나는 대로 바로 내용 증명 발송하고 소송 절차 밟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어요. 혹시나 준호나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 녀석들이 어머니 죄송해요, 돈 드릴게요 하고 720만 원을 들고 온다면 제 마음이 또 약해질까 봐.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다섯째. 아무런 연락도 문자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그 녀석들의 그 침묵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너희는 끝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늙은 어미가 설마 법대로 하겠어 하고 비웃고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 9시 정각에 통장 앱을 확인했어요. 잔고는 그대로였죠. 점심 12시에도 확인했어요. 변함없이. 오후 5시 은행 문 닫을 시간까지 확인했어요. 역시나 720만 원은커녕 120만 원 한 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 나예요. 오늘 5시까지 입금 안 됐어요. 약속대로 진행해줘요. 조금의 자비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 여사님. 내일 아침 첫 차로 내용 증명 발송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제 거실을 비추는데 그 빛이 꼭 전쟁터 같았어요. 전쟁은 시작되었죠. 내용 증명이 발송된 다음 날, 저는 부동산의 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아는 사람 절대 안 돼요. 그냥 남 깔끔하게 월세 잘 내고 조용히 살 사람으로요. 최 사장이 아이고 여사님 단단히 화나셨구나 하고 혀를 찼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정말로 연락이 왔죠. 여사님, 내가 말했지? 아주 프리미엄급 세입자야. 지금 사무실에 와 있으니까 여사님도 어서 건너와요. 계약서 쓰게. 저는 반신반의하며 부동산으로 향했죠. 사무실 안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얀 코트, 그리고 무엇보다 선하고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집주인 박영순 어르신 맞으시죠? 그녀가 먼저 일어나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사님, 이쪽은 정미래 아가씨야. 저기 10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 알죠? 거기 간호사예요.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일한대. 이런 사람이면 월세 떼먹을 걱정은 없겠지. 최 사장이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간호사. 대학병원 간호사.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반년 동안 연락 두절되고 월세를 떼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정미래라는 아가씨는 조근조근하게 말했어요. 제가 병원 기숙사에 살았는데 이번에 연차가 차서 좀 조용한 곳으로 나오고 싶었어요. 어르신 댁이 병원이랑도 가깝고 무엇보다 집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최 사장님이 보여주셨는데 도배도 새로 하셨다고. 아, 네. 얼마 전에 새로 했죠. 저는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3교대 근무라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시끄럽게 할 일 전혀 없고요. 그리고 월세는 제가 날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켜요. 병원 월급이 칼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월세라는 말에 저는 그만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요.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저런 거였지. 좋아요.
정 간호사. 계약합시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썼어요. 지난번 준호와 썼던 그 살벌한 특약 사항 같은 건 넣지 않았죠. 그냥 보통의 평범한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정 간호사는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했어요. 제 휴대전화에 딩동하고 입금 알림이 뜨는 순간 저는 거의 반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이사는 다음 주말에 조용히 할게요. 그래요. 잘 살아봐요. 그렇게 정 간호사가 10분 거리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직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정 간호사는 그 다음 세입자가 될 거였죠. 우선 준호 녀석들부터 쫓아내야 했어요.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 여사님,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이제 법원에 소송 접수할 차례인데 혹시 마음 바뀌신 거 없으시죠? 없어요. 그대로 진행해요. 알겠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또 흘렀어요.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정말 우연히 며느리 수진이를 목격했어요. 시장 입구 근처 작은 카페 앞이었죠. 수진이는 낯선 중년 남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 남자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양복 차림이었죠. 뭔가 전문직 같은 느낌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 아니면 보험 설계사,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시장 입구 기둥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죠. 수진이가 남자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는 게 보였어요. 남자는 그걸 받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바람에 실려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걱정 마, 수진 씨. 이번 달 안에 끝날 거야. 그 집 명이 넘어오면 우리 몫은 3억은 되니까. 3억. 그 집 명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지? 무슨 명예? 무슨 3억?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대답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곧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죠. 남자가 노트북을 꺼내 수진이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진이에게 전화기를 건넸죠.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혹시 준호, 수진이의 입모양이 보였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와 관련된 일인 게 분명했어요. 그 집 명예 3억. 퍼즐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흩어졌다가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녀석들이 내 집을. 아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더 지켜봐야 해요. 저는 카페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어요. 그들은 시장을 벗어나 주택가 쪽으로 걸어갔죠. 골목 모퉁이에서 두 사람이 멈춰 섰어요. 남자가 수진이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수진이가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남자도 웃으며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였죠. 다음 주에 또 연락할게. 그때까지 준호 씨한테도 잘 말해두고. 아, 그리고 이거.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수진이에게 건넸어요. 수진이가 명함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죠. 수진이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뭔가 아주 나쁜 일이, 아주 큰 음모가 제 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 나예요. 혹시 소송 진행하면서 상대방, 그러니까 제 아들이랑 며느리가 뭔가 이상한 움직임 보이는 거 없었어요? 이상한 움직임이요? 글쎄요, 특별히 없었는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요. 혹시 모르니까 제 진명에 같은 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누가 제 명의로 뭔가 이상한 거 신청하거나 그런 거 없는지. 아, 그건 염려 마세요. 명예 이전이나 담보 설정 같은 건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제가 등기부등본 떼서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 주세요. 부탁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 낯선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가 수진이에게 건넨 서류와 돈은 뭐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빤히 쳐다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에요. 제 촉이 틀린 적이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아주 크게. 명도 소송 집행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노래 교실에 가려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고객님, 여기 신한은행 신월동 지점입니다. 박영순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 맞으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이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면 명의 도용일 수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 바로 은행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신청자 성함이 한준호 씨로 되어 있고 담보 물건이 고객님 소유의 신월동 1200호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신월동 1200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은행으로 뛰어갔어요.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났죠. 고객님, 여기 서류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펼쳐 놓았어요. 주택담보대출 신청서. 신청 금액 2억 원. 담보 물건 신월동 1200호. 그리고 명의인란에는 제 이름 박영순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 도장 제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도장은 제가 항상 금고에 보관하거든요. 누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신청자 연락처로 전화를 드렸더니 한준호 씨라는 분이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대신 신청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아들. 제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제 집에 대출을 받으려 한 거였어요. 2억 원을. 제가 평생 모아서 장만한 이 집을 담보로. 네, 제 아들 맞아요. 근데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이거 사기예요. 명의 도용이에요. 고객님, 침착하세요. 다행히 저희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연락드린 거라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서류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사본 드릴게요. 이건 증거로 쓰셔야 하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사본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변호사, 큰일 났어요. 제 아들이 제 명의로 제 집에 대출을 받으려 했어요. 은행에서 방금 연락 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신월동 은행이에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김 변호사가 은행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 여사님, 이건 단순한 월세 체납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 도용, 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형사 사건이에요. 지금 바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봤는데 저는 시장에서 목격한 수진이와 낯선 남자의 이야기를 했어요. 서류 뭉치, 돈 봉투, 그리고 그 진명이 넘어오면 3억이라는 말.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정도? 양복 입고 뭔가 전문직 같았어요. 명함 같은 거 보셨어요? 명함을 주고받는 건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는 못 봤어요. 김 변호사는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마 전문 사기꾼일 겁니다. 부동산 사기, 대출 사기 쪽으로. 아드님 내외가 그와 짜고 여사님 재산을 노린 거예요. 먼저 월세를 안 내고 버티면서 여사님을 압박하고 동시에 뒤에서는 명예도용으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집 명의를 빼돌리려 했을 겁니다. 제 집을 빼돌려요? 그게 가능해요? 불법이지만 위조 서류를 정교하게 만들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 들통나지만 그 사이에 집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거죠. 여사님, 지금 당장 경찰서 갑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등기부등본 열람 제한 신청도 해야 해요. 저는 김 변호사를 따라 경찰서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그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월세를 안 내는 것도 모자라 제 집을 통째로 빼앗으려 했다니.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명예도용, 문서 위조, 사기 미수. 담당 형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이런 사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형사님, 빨리 잡아주세요. 그 녀석들이 도망가기 전에. 걱정 마세요. 명도소송 집행일이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이요. 그날 집행 나가실 때 저희도 동행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게. 저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 아들한테 이런 짓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명예 이전이나 추가 담보 설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3개월 전에 여사님 명의로 인감증명서가 5통 발급됐더라고요. 인감증명서요? 제가 발급한 적 없는데요. 그럼 역시 위조입니다. 아마 아드님이 여사님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발급받은 것 같아요. 그걸로 각종 서류를 위조한 거죠.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럼 준호가 언제 제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간 걸까요? 아, 생각해보니 2달 전쯤 준호가 갑자기 저희 집에 들렀던 적이 있었어요. 뭐가 급하다며 잠깐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화장실 가는 사이 녀석이 제 방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0분 거리 그 집에 들어온 것도 월세를 안 낸 것도 모두 제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죠. 명도소송 집행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평소보다 더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외투를 꺼내 입었어요.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전 9시 50분, 10분 거리 그 아파트 305 앞에 섰어요. 제 옆에는 김 변호사가, 그리고 법원 집행관 6명이, 그리고 경찰 형사 2명까지 함께 서 있었죠. 박 여사님 준비되셨죠? 김 변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 10시 정각입니다. 집행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 중 한 명이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법원에서 집행 나왔습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집행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함께 온 열쇠공이 거대한 공구로 현관 도어록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지지직 쾅 하는 괴음과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어머님. 아내는 수진이가 혼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집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마스터 키로 열고 들어갔던 그날보다 10배는 더 처참했죠. 거실에는 값비싼 텔레비전이나 소파 같은 건 이미 다 빼돌렸는지 없었어요. 대신 그 녀석들이 먹다 버린 배달 음식 쓰레기, 술병, 담배꽁초가 발디딤 없이 널려 있었죠.
바닥에는 끈적한 국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세상에,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김 변호사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이수진 씨, 지금부터 법원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물건에 대해 압류 및 반출을. 만지지 마. 수진이가 갑자기 괴성을 질렀어요. 만지지 마. 다 필요 없어. 당신들이 뭔데. 그때였어요.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잠에서 깬 듯한 준호가 부스산 머리로 걸어 나왔어요. 녀석은 저와 집행관들 그리고 경찰을 쓱 훑어보더니 픽 하고 비웃음을 터뜨렸죠. 왔네. 우리 독한 박영순 여사님. 한준호. 어머니 아니지. 박영순 씨.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당신 자식 길바닥에 내쫓으니까 좋아. 집행관들이 짐을 나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준호가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다 비켜. 우리가 나갈게. 나가면 되잖아. 더러워서 못 살겠네. 정말. 준호는 방에 들어가서 미리 싸둔 듯한 큰 여인 가방 두어 개를 끌고 나왔어요. 수진이도 역시 나간 사람처럼 자기 가방을 챙겼죠. 그 퀼팅 가방은 보이지 않더군요. 아마 벌써 팔아치웠거나 다른 곳에 숨겨뒀겠죠. 준호가 제 앞을 지나치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에이, 재수 없어. 너 지금. 오늘 당신 아들, 당신 손으로 죽인 거야. 평생 혼자 외롭게 살다가 그렇게 가. 절대 우리 찾지 마. 그 말이 그 어떤 욕설보다도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아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준호는 다시 한번 저를 비웃더니 수진이의 팔을 거칠게 끌고 현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경찰 형사 한 명이 준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한준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한준호 씨, 이수진 씨, 두 분 명의 도용, 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명의 도용, 무슨 사기. 박영순 씨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신청하신 거 맞죠? 그리고 인감증명서 위조. 여기 영장 나왔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자 준호와 수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손 내밀어요. 찰칵. 수갑이 준호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안 돼요. 놔주세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제게 애원하듯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나한테 애원하지 마. 너희가 한 짓 법이 판단할 거야. 어머니, 제발. 준호도 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형사가 그를 제지했어요. 가시죠. 두 사람은 그렇게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죠. 슬프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울면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집행관들이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 한구석에 놓인 서류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저거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네, 여사님. 압류 품목 확인하셔야죠. 저는 그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매도인 박영순, 매수인 윤태씨. 그 낯선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 박영수는 계약 즉시 집을 비우며 매수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 명의로 위조된 인감증명서도 5장이나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 계획서. 제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었어요. 보험 가입 날짜를 보니 2달 전. 보험금은 5억 원. 그리고 메모지에는 사고사로 처리, 보험금 수령 후 3등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고사.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설마 저를. 여사님, 이거
김 변호사도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보험 사기를 넘어서 살인 계획입니다. 형사님, 이것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가 달려와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바로 본청에 보고하겠습니다. 박 여사님, 혹시 최근에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여사님한테 이상한 제안한 적 없으세요? 여행 가자든지 어디 다녀오라든지. 생각해 보니 있었어요. 한 달 전쯤 수진이가 전화해서 어머님, 요양원 체험 프로그램 있는데 다녀오시면 어때요? 일주일 정도 계시면서 건강도 체크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소리야 싶어서 거절했는데 있었어요. 요양원 가라고. 그게 그겁니다. 여사님을 요양원에 보내놓고 그 사이 집 명의를 빼돌리거나 심하면 형사가 말을 흐렸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심하면 제가 그곳에서 사고를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내외는 제 보험금을 받아 그 사기꾼과 나눠 가질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 변호사가 제 팔을 붙잡아 줬죠. 여사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괜찮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무너지면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그렇게 집행은 계속되었어요. 집안에서 나온 건 쓰레기와 증거들 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도배까지 새로 해줬던 그 하얀 벽지는 정체 모를 얼룩들로 더럽혀져 있었죠. 속이 시원했냐고요? 사이다 같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그저 텅 빈, 아니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긴 건가요? 아니면 모두가 진 건가요? 집행관들과 경찰이 돌아간 뒤 저는 쓰레기만 남은 그 집에 한참을 서 있었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끈적였어요. 제 손에 남은 건 이 쓰레기 더미와 그리고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뿐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는 청소업체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영순이에요. 신월동 305호 사람 좀 보내주셔야겠어요. 아, 사모님. 집 나갔어요? 그럼 도배만 새로. 아니요. 그게 그냥 이사 나간 게 아니라 집이 엉망이에요. 거의 쓰레기장이에요. 특수 청소, 그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에 사장님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알겠습니다. 바로 팀 보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죠. 잠시 후 방독면 같은 마스크를 쓴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분들조차 현관문을 열고는 혀를 내둘렀죠. 아이고, 여사님. 이거 사람이 살던 집 맞아요? 이건 작정하고 망가뜨린 건데요. 작정하고. 그래요. 그 녀석들은 마지막까지 제게 복수를 한 거였어요. 청소는 하루 종일 걸렸어요. 집안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만 해도 20개가 넘었죠. 깨진 그릇 조각, 썩은 음식물, 정체 모를 오물까지 나왔어요. 청소 비용만 10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어요. 밀린 월세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제 적금만 계속 털어서 메꾸고 있었죠. 벽지도 다 뜯어내야 했어요. 도배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한숨부터 내쉬었죠. 박 여사, 대체 어떤 세입자를 들였길래 집을 이 꼴로 만들어놔? 반년 전에 새로 실 그 벽지인데 이건 뭐 답이 없네. 싹 뜯고 새로 해야지. 도배 비용, 청소 비용,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월세, 변호사 비용까지. 저는 아들 녀석들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니에요.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제가 제대로 끝을 봐야 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걸려서야 집은 겨우 원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어요. 저는 텅 빈 집을 보며 다짐했어요. 다시는 정에 이끌려서 저런 실수는 하지 말자. 가족이고 뭐고 돈 문제에 엮이는 게 아니었어.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 여사님, 검찰에서 기소 결정 났습니다. 한준호 씨, 이수진 씨, 그리고 공모자 윤태식 3명 모두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달 초입니다. 여사님도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재판날이 되었어요. 법원 청사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긴장되지 않았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판사 앞에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진술했어요. 반년간 밀린 월세, 명의 도용, 보험 사기 계획, 그리고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명료했죠. 피고인석에 앉은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변호인이 준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어요.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돈만 아셨어요. 저를 키우면서도 돈 타령만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지, 얼마나 빚을 갚느라 힘들었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라면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드리는 용돈도 받지 않으셨어요. 너나 잘 살아라. 나는 내 힘으로 산다 그러시면서요. 그래서 명예 도용하고 보험 사기친 거냐?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판사가 저를 제지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내가 나한테 용돈 준 적이 있어. 3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어. 너는 그저 내 재산만 노렸을 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요. 준호도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쥐고 계시니까, 집 2채나 가지고 계시면서 자식한테 하나 물려줄 생각도 안 하시니까 저희가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는 틀렸어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보다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한테 묻고 싶다. 그럼 너는 뭐가 중요했니? 내 어미 아니었잖아. 너도 결국 돈이었잖아. 내 재산, 내 집, 그게 중요했던 거잖아. 심지어 날 죽여서라도 그 돈을 가지려 했잖아. 그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내가 내 아들인 게 부끄럽다. 제 말에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한준호, 이수진은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태식은 징역 5년에 처한다. 피해자 박영순에게 연대하여 2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슬프지 않았냐고요? 거짓말이에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정밀의 간호사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방청석에 있었나 봐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멀리서 와줘서. 어르신, 잘하셨어요. 정말요. 제가 병원에서 비슷한 경우 많이 봤어요. 자식한테 다 주고 말년에 버림받는 분들. 어르신은 똑똑하게 대처하신 거예요. 정미래의 그 말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김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박 여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재산 지킬 수 있었어요. 당연히 하셔야 할 일 하신 겁니다. 앞으로 편히 사세요. 저는 법원을 나왔어요. 가을 하늘이 참 맑더군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제 머리카락을 스치는 그 바람이 어쩐지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10분 거리 그 아파트 앞을 지나쳤어요. 이제 그곳엔 정밀의 간호사가 살고 있었죠.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해 보였어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딩동. 입금 알림이었어요. 정밀의 120만 원. 오늘이 15일이었네요. 저는 그 알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넓은 것이 저를 맞았죠. 예전처럼 텅 비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저는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 밥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제가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제 뜻대로 사는 이 삶이 좋았어요. 그날 밤 노래 교실 총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순 씨, 괜찮아? 소문 들었어. 아들을 고소했다며. 응, 괜찮아.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 그래도 잘한 거야. 그런 자식 있으나 마나야. 고마워. 나 이제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우리 아들 저렇게 됐지만 내가 옳은 선택한 거 맞죠?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당신은 강한 사람이라고. 며칠 후 정밀의 간호사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왔어. 들어와. 정미래가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왔죠. 어르신, 재판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걔네 징역 3년 받았어. 잘 됐네요. 아니, 잘 됐다는 게 이상하지만. 어쨌든 어르신이 이기신 거잖아요. 이겼다기보다는 그냥 내 걸 지킨 거지. 정미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외로우시죠?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외롭냐고요? 물론이죠. 어떻게 안 외롭겠어요. 제 뱃속으로 낳은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냈는데.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어르신, 제가 자주 들를게요. 10분 거리니까 금방이잖아요. 저녁 같이 먹어요, 가끔. 그럴까? 네, 그리고 어르신, 저희 병원에 어르신들 모임 있어요. 봉사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같이 가실래요?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돼.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당당하시고 강하시고. 저 어르신 존경해요. 정미래의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래요, 저는 강해요. 제가 제 인생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 한번 가볼게.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제가 모시러 올게요. 정미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제 며느리가 저렇게 웃어준 적이 있었나 싶었죠. 그 아이가 돌아간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저는 지지 않았어요.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밤이 깊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호 어렸을 적 생각이 났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엄마 지켜줄 거야. 크면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하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눈물이 한 방울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그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뒀죠. 슬픔은 부정할 필요 없었어요. 슬프지만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어요. 제가 약했다면, 제가 무너졌다면 지금쯤 저는 요양원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제 힘으로. 몇 달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죠. 벚꽃이 피는 4월이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1년 전 저는 외로움에 못 이겨 아들을 제 집에 들였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제게 가장 큰 교훈을 줬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핏줄이라는 끈이 모든 걸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 아예 끊어내는 게 서로에게 나은 일이라는 것. 제 하루는 단순해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는 노래 교실에 나가죠. 요즘은 트로트를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 목소리가 꽤 괜찮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노래 교실 끝나고는 총무랑 다른 회원들이랑 점심을 먹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평범한 식사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죠. 영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뭔가 좋은 일 있어? 총무가 물었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좋더라고. 그래, 그게 맞아. 우리 나이에는 마음 편히 사는 게 최고야.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낮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봐요.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딱 제 또래 여자인데 혼자 씩씩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녁 무렵이면 가끔 정밀의 간호사가 찾아와요. 야간 근무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러서 제 안부를 묻죠. 어르신, 저녁 드셨어요? 아직. 지금 막 하려던 참이었어. 제가 마트에서 김밥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아이고, 맨날 뭘 사오고 그래. 미안해서 어떡해. 에이, 뭐가 미안해요. 저 혼자 먹기 심심한데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정미래가 병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오늘 어떤 환자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르신, 그 모임 다음 주인데 가실 거죠? 응, 갈게. 좋아요. 거기 가면 어르신 또래 분들 많이 계세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정미래의 소개로 시작한 그 모임은 제게 새로운 세계였어요. 한 달에 한 번 병원 근처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가다 보니 익숙해졌죠. 거기서 만난 김 할머니는 저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아들한테 재산을 다 빼앗기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박 선생님, 우리 비슷하네요. 저도 아들한테 당했어요. 그러셨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요. 눈치 안 보고 제 맘대로 살 수 있잖아요. 김 할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제 돈 제 맘대로 쓸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외롭진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외로운 게 배신당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외로운 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나아요. 정말 그래요. 어느 날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 여사님, 배상금 2천만 원 집행됐습니다. 통장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제 통장에 2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준호와 수진이 그리고 윤태식이 연대해서 배상한 돈이었죠. 제가 쓴 청소비, 도배비, 변호사비를 생각하면 본전도 못 찾은 거였지만 그래도 뭔가 마무리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돈 중 일부를 정밀의 간호사에게 주려고 했어요. 어르신, 이게 뭐예요? 내가 나 많이 도와줬잖아. 고마운 마음에. 안 돼요, 어르신. 저 도움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히 할 일 한 거예요. 이거 받으면 저 기분 나빠요. 정미래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결국 저는 그 돈을 다시 집어넣고 대신 정미래를 좋은 식당에 데려가 밥을 샀죠. 어르신, 여긴 너무 비싼데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쏜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우리는 코스 요리를 먹었어요. 스테이크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정미래가 맛있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르신, 행복하세요? 정미래가 갑자기 물었어요. 행복하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한가요? 제 아들은 감옥에 있어요. 제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행복한가요? 응, 행복해. 제 대답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근데 외로운 게 불행한 건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누구한테 뒤통수 맞을 걱정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돈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너는 아직 몰라. 정미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저 어르신 정말 존경해요. 어르신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강해. 젊은 나이에 혼자 살면서 힘든 간호사 일하잖아. 그것도 대단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나이 차이는 30년도 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아니, 어쩌면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10분 거리 그 아파트 앞을 지나쳤어요. 정미래가 사는 305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정미래가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나 봐요. 저는 그 창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1년 전 저는 저 집에 제 아들을 들였어요. 10분 거리에 아들이 산다는 게 행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가까이 있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아니 남이어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저를 맞았어요. 텅 비어 있었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제 공간이었고 제 평화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통장 앱을 열었어요. 15일이 지났으니 이번 달 월세도 들어왔겠죠. 정말로 정밀에 120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딩동. 그 소리가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꽃잎 하나가 창문에 붙었다가 떨어졌죠. 봄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에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준호였죠. 저는 한참을 휴대전화를 쳐다봤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어쩌면 평생 준비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건지 짧은 문자였어요. 엄마,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쳐다봤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문자를 삭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뒀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 자신을 돌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젊었을 적 모습으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웃었어요. 여보, 잘했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저 뭔가 후련한, 마침내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박영순, 넌 잘했어. 당당해. 그리고 정말로 저는 당당했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불쌍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혼자 늙어가는 여자. 하지만 저는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재산을 지켰고, 제 자존심을 지켰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켰어요. 혼자인 게 외롭냐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혼자라서 자유로워요. 배신당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10분 거리. 예전에는 그 거리가 가깝게만 느껴졌어요.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아들이 있는 곳.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가까운 건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10분 거리에 살아도 마음이 멀면 남보다 못하고 멀리 살아도 마음이 가까우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정미래는 제 세입자지만 제 친구고 제 가족이에요. 노래 교실 사람들도 김할머니도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어느 날 정미래가 물었어요. 어르신, 나중에 준호 씨 출소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지. 용서하실 거예요? 용서. 그게 뭘까? 있는 건 안 될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쪽으로 선택하겠지. 그게 용서든 아니든. 정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은 정말 현명하세요. 현명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먹은 거지. 나이 먹으면 알게 돼. 세상에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냉면을 먹었어요. 정미래가 방문해서 같이 수박을 먹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물들었어요. 노래 교실 사람들이랑 단풍 구경을 갔어요. 김할머니랑 팔짱을 끼고 산책로를 걸었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렸어요. 정미래가 와서 함께 눈을 맞았어요. 눈송이가 제 손바닥에 떨어졌다가 녹았죠. 그렇게 1년이 또 지나갔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사람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묻죠. 후회하지 않냐고. 아들을 감옥에 보낸 걸. 저는 대답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고.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제 재산은 제가 지켜요. 제 마음은 제가 결정해요. 누가 뭘 하든 저는 제 길을 가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라서 괜찮아요. 저는 박영순이에요. 깐깐하고 독한 하지만 누구보다 당당한 박영순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짜로 자유로워요.